인터넷 창에 대한민국 미제 사건이라고 검색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사건을 전하는 직업의 특성상 하루에도 몇 번씩 범죄 사건을 접하고 검색하고 찾아내고 정리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심조차 시들해진 그 누구도 의문점을 갖거나 더 이상 찾아보지도 않는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안 그래도 구독자분들 중에 몇몇 분이 가끔 댓글로 달아주시는 말씀이 미제 사건 보면 답답해서 안 보게 된다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해결된 범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민감성이 길러진다면 미제 사건을 다룬다는 거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어딘가에서 멀쩡하게 살고 있을 살인자에게 주는 자유를 박탈함과 동시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 무언가의 지속적인 의문을 던짐으로써 사건이 해결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갖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제가 계속해서 다루는 겁니다. 이 미제 사건들 중에서도 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죠. 안 그래도 범인의 윤곽도 안 잡히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 또한 거의 없는 그런 사건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미제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그 뒤에는 관심의 불이 거의 꺼져버린 사건들도 많습니다. 요즘같이 뭐든지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나오는 시대에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언급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오늘 준비한 사건 또한 그렇습니다. 2003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건 발생 당시부터 나온 자료들이 너무 적었고요. 유튜브에서 다루신 분들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관심도 의문도 갖지 않은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당일 사건 현장에서 보였던 특성으로 범인의 윤곽을 그려보고 의문점과 가능성까지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입니다. 이곳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입니다. 지금 건물 하나가 보이실 텐데 여기가 미진상가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곳은 부평구와 계양구를 오가는 왕복 6차선 도로변에 자리한 꽤 큰 상가입니다. A동과 B동이 길게 늘어진 규모가 있는 사람들의 왕래도 잦은 그런 곳이에요. B동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어요. 2003년 10월 17일 오후 1시 30분경에 여성 박 씨가 이 상가 B동 지하 1층에 있는 언니의 가게 앞에 도착을 해요. 이날 오전에 언니가 오후 2시쯤 나와서 가게를 봐달라라는 부탁을 했던 거예요. 종종 언니를 도와주면서 사실상 이 이발소에서 면도사로, 교대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실내는 조용했어요. 근데 좀 이상했던 게 평소 같았으면 언니가 나와서 왔어? 이렇게 인사를 해줬을 텐데 그날따라 언니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부릅니다. 그런데 대답도 없었어요. 박 씨가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바닥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언니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놀란 동생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도착합니다. 박 씨는 일단 가운을 입은 채 엎드려져 있었고요. 몸을 확인해 봤더니 목 왼쪽의 아랫부분을 흉기에 한 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게 분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목을 찔렀다면 출혈이 많았을 거고 또 현장에 다량의 혈흔이 튀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검 결과 사인이 과다출혈이기는 했지만 현장에서의 혈흔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혹시 살해당하기 이전에 또 다른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심하게 저항을 한 흔적도 없었어요. 어찌 보면 범인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박 씨를 살해한 거죠. 현장이 되게 특이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대한 모습,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누군가 이 공간에 들어와서 저항할 틈도 없이 혼자 있던 이발소 여주인 박 씨를 단숨에 공격하고 가게 안에 있던 금품을 노리고 달아났을 것이다. 성폭행 흔적은 없으니 그게 목적은 아닐 것이고 그럼 돈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예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사라진 돈도 없었고요. 심지어 족적, 지문, 흉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건이 벌어진 시간은 언제일까? 당시에 언니와 여동생이 통화를 했던 시간이 언제였냐면 오전 7시 50분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언니 박 씨는 살아있었다는 거겠죠. 동생의 말이 사실이라면요. 자, 동생이 가게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 1시 30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사이에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했을 겁니다.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각을 특정했고요. 당시에 이발소에 출입했던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찾지를 못해요. 딱 들어보시면 수사가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이 보여주는 건 다 의문점들 뿐이었으니까요. 현장의 바깥 상황은 좀 어땠을까요? 바깥 상황도 좋진 않았습니다. 이 상가 건물과 이발소에는 CCTV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대로변이라서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다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목격자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게 사망 추정 시각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목격자가 없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당시 현장이 발견됐었던 상황, 그리고 사건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대체 누가 이 이발소 여주인 최 씨를 잔인하게 죽이고 떠난 건지 그 윤곽을 좀 잡아봐야겠죠. 우선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이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이발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발소 회전등 아시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근데 이게 한 개가 돌아가면은 그냥 일반 이발소고요. 두 개가 돌아가면 퇴폐 이발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사 성행위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이발소라는 거죠. 사망한 박 씨가 운영하던 이발소가 바로 이 회전등 두 개가 돌아가는 퇴폐 이발소였어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03년 당시에는 이 퇴폐 이발소, 안마시술소 이런 것들의 전쟁이었더라고요. 그만큼 그 당시에 성행했다고 해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정말 머리를 해주는 이발소를 찾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아무튼 박 씨 가게의 하루 방문 손님은 3명에서 4명 정도였고요. 월세는 5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경찰이 생각했던 범인의 윤곽은 청부살인자였어요. 일단은 반항하는 적이 없었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현장을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났죠. 그러면 피해자가 청부살해를 당할 만한 어떤 이유라는 게 있었을까? 이건 피해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유예요, 이유. 여기서 가장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건 원한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누군가 원한을 품고 박 씨를 죽여달라고 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일단 피해자가 주변 상인들하고는 왕래가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의 기억은 그냥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이 정도였던 거예요. 뭔가 말을 섞거나 교류를 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원한을 산 일도 딱히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셨겠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어떤 단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청부살해범과 함께 용의선상에 올랐던 게 바로 박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의 남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던 건 당시 그가 처해 있던 상황 때문이었어요. 일단 박 씨 부부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긴 했는데 두 사람은 별거 상태였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부부였던 거죠. 당시에 박 씨 남편이 사업 실패로 부채가 상당했습니다.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됐던 것도 이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박 씨가 죽었을 때 남편이 3억 원이 넘는, 지금 가치로는 더 크겠죠. 그래서 혹시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아내를 죽인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었던 겁니다. 박 씨 남편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현장 자체가 청부살인의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윤곽, 청부살의 남편, 이것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당시에 현장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었던 친동생 박 씨도 초반에는 의심을 샀어요. 그런데 이 동생에 대한 범행에 관련된 혐의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발견되지 않아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추측성 글들을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 남편과 여동생의 관계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 특히나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인 경우에는 더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이것에 일부 동의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청부살인, 남편, 여동생 이외에 경찰은 이 건물 4층에 있는 인력사무소에 출입하는 건설사 인부들도 살피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우범자들, 동종 전과자들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했죠. 하지만 모두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찰이 조사했던 내용들과 현장 상황들을 토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가능성과 의문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살인사건의 범인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분류해서 생각해 보는 게 뭐 면식이냐 비면식이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 사건은 이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무조건 갈라놓고 생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기본으로 돌아가서 현장, 그리고 이 장소, 이런 업소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거죠. 일단 이 장소는 퇴폐이발소예요. 보통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 많고요. 특이한 건 여기서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숙박까지 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곳은 여러 명의 직원을 두지 않는 한 손님이 한 명 들어오면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박 씨도 여동생과 교대로 일을 했던 것으로 봤을 때 뭐 직원들이 있었다면 손님이 들어왔다고 문을 잠그진 않죠. 뭐 또 다른 누군가가 손님을 받으면 되니까요. 아무튼 여동생과 교대로 일을 했던 것으로 봤을 때 손님이 들어오면 문을 잠그고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당시 현장의 특징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범인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사람을 단번에 죽일 수 있고 분명히 많은 양의 피가 본인에게도 묻었을 텐데 가게 안 어디에서도 피를 씻고 나간 흔적은 없다. 하지만 이 가게 밖을 빠져나갈 때 타인의 눈에 의심을 사면 안 되니 몸에 묻은 피는 어떻게든 닦고 나갔을 것이다. 동생의 진술대로 언니와 7시 50분에 통화를 했던 게 사실이면 범인은 동생이 오기 전인 오후 1시 30분 이전 그 밝은 시간에 이 장소를 빠져나갔을 겁니다. 몸에 피가 튀어 있다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의심을 살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어떻게든 나가기 전에 몸에 튀어 있는 피를 처리하고 나갔겠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경찰은 혈흔이 적었던 것을 토대로 범인이 세면대에서 피를 씻고 나갔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흔적은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 장소에서 범인이 물을 쓰지 않았다 뿐이지 어느 정도 현장을 정리하고 자신의 몸에 묻은 피를 닦고 더 나가서는 준비해온 옷까지 갈아입고 나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여유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 이 범인은 사전에 이 업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알고 움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문을 잠근다. 적어도 내가 서비스를 받기로 예약한 그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낸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시간만큼은 다른 손님이 와서 가게 문이 잠겨 있는 걸 보더라도 의심 없이 돌아갈 것이다. 그걸 아는 사람.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곳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손님, 그러니까 면식이 있는 사람, 혹은 이 업소를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일 가능성. 뭐 알게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화로 물어봤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정보를 넘겨받고 계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꼭 면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면식범이 정보를 넘겨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 이건 청부살인의 가능성과도 멀지 않죠.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누가 박 씨를 죽이라고 사주했는지 그것에 대한 건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표면적으로 누가 직접 죽였느냐를 놓고 본다면 청부살인의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여동생과 남편의 관계를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아무런 흔적이 없었잖아요. 밖에서 뭔가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꾸몄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하시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 그러면 뜨내기일 가능성? 뜨내기는 어쩌다가 한두 번 찾아오는 손님이죠.
하지만 이 뜨내기도 업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미리 예약을 했을 수도 있고 당일에 전화를 하고 방문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청부살인이냐 아니면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박 씨는 기억 못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뜨내기 손님의 짓이냐 그것도 아니면 단골 손님의 범행이냐 사실 이외에도 가능성은 많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여동생과 남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범인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누가 되었든 간에 이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아주 강하게 들어요. 사건 준비 과정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왔다가 박 씨하고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2006년에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배경이 되게 비슷해요. 퇴폐 이발소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던 피의자가 8년 만에 잡혔던 사건인데 이때는 범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서 살해를 했거든요.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유사성행위를 받다가 모욕을 당했던 거에 어떤 복수심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 사건도 누군가의 말대로 우발적이라면 우발적인데 범행 도구를 가지고 갔다는 건 좀 어색하지만 그렇다 생각을 하고 사실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모발에 급소를 단번에 찔러서 사람을 죽이기는 힘들 거예요. 어떤 싸움, 그 이전에 언쟁이 오갔을 거고 그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부터 시작이 됐겠죠. 분명히 그 과정에서 저항을 하거나 몇 대 맞거나 부딪히는 어떤 분노가 고조되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단번의 사망이었어요. 더군다나 싸움의 과정에서 분명히 들렸을 비명소리와 같은 소음도 주변에서 들었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범행의 주체가 누구였든 계획성이 저는 좀 더 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장의 깨끗함,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 여유. 앞서 의정부 사건처럼 손님으로 왔다가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시 찾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청부살인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계획을 하고 이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에 시신만 옮겨놨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일단 이 사건은 계획성이 짙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자,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곳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퇴폐 이발소이다. 두 번째, 언니 박 씨와 동생은 교대로 일을 해왔다. 당시에 동생이 면도사였다고 하는데 2003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면도사가 하는 일이 안마라고 하더라고요. 퇴폐업소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범인은 현장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네 번째, 피해자는 저항은이 없었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여기까지가 지난 20년간 미제로 남아있는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에 대해 정리하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약 20분가량의 영상을 보시면서 당시 범인의 윤곽과 범행 당시 상황을 어떻게 그려보셨는지 궁금해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거는 그 당사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 상황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었다면 다 억울할 거예요. 간혹 퇴폐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어 마땅하다. 그런 데서 일하니까 위험에 노출된 거고 그러니까 죽었겠지. 이런 글들도 종종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이 사건의 범인이 잡히게 된다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분명한 죄이기 때문이죠. 사망한 피해자가 퇴폐업소를 운영했고 거기서 어떤 행위로 돈을 벌었다 한들 누군가의 손에 그렇게 죽어도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 장소에서 세상을 떠났죠. 너무나도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러게 누가 거기 가랬냐. 놀러가서 죽은 걸로 호들갑 떨지 말아라.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제가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사건을 보실 때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실 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군가 이날 이곳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현장을 떠난 뒤에 지금까지 어디선가 사람을 죽인 과거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범인은 누굴까? 어떻게 조금 더 범인의 모습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사건 자체에 대한 의문점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잡히지 않는다면 바로 여러분 근처에 살고 있는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